지금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형제는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도 일본도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3,200명의 기자가 일제히 얼어붙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이 형제로 선택한 나라. 총 한 발도 미사일 한 기도 없었습니다. 강대국들이 등을 돌린 바로 그 순간 한국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기록을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쟁이 터진 도시에서, 포탄이 떨어지는 사막에서 모든 나라가 짐을 싸고 도망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남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총도 없고 미사일도 없고 항공모함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나라를 비웃었습니다. 서열 17번째 나라가 뭘 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그 나라는 제가 20년간 쌓아온 모든 계산을 한순간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네, 바로 한국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림 알만수리입니다. 그날 아침도 저는 6시에 출근했습니다. 리야드 중심가 투자청 건물 15번째 층, 통유리 너머로 사막의 지평선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20년째 반복되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전 2030 핵심 파트너국 최종 선정 보고서를 왕세자께 올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커리어의 정점이 될 날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좌관 파루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수석 분석관님, 최종 검토본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걸렸습니다. 한국 보고서는 보조 파트너군으로 분류해서 별도 첨부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한국은 핵심이 아니었으니까요. K-팝이나 수출하는 나라, 건설 노동자나 보내는 나라. 그 이상을 기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보고서를 서류 뭉치 맨 뒤로 밀어두고 첫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미국의 제안서는 화려했습니다. 첨단 방산 협력의 실리콘밸리 기술 이전, 나사와의 우주개발 협력까지. 숫자만 해도 수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더했습니다. 1대1로의 연장선상에서 항구, 철도, 도시 인프라를 통째로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일본은 정밀 제조업과 수소 에너지 기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저는 각 제안서에 점수를 매기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이 세 나라가 핵심이야. 나머지는 들러리지. 그때 파루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석 분석관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국 보고서 한번 자세히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읽어봤는데 의료 협력 부분이 꽤 구체적이더라고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파루크, 외교는 의료가 아니야. 돈이고 무기야. 한국이 우리한테 F-35를 팔 수 있어. 항공모함을 보내줄 수 있어. 의료가 아무리 좋으면 뭐가 달라지겠어. 파루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미국 제안서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왕실 측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보고서 제출을 일주일 미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왕세자께서 직접 한 행사에 참석하고 싶으신데 그게 사흘 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궁금해서 확인해보니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였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한국 근로자 출신 어르신들을 초청해 수십 년 만에 사우디 땅을 다시 밟게 해드리는 감사 행사였습니다. 참석 인원은 23명. 규모도 작고 외교적으로도 별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왕세자께서 왜 저런 행사에 직접 참석하시려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저는 그 행사장에 있었습니다. 왕세자를 수행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행사는 1970년대 한국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했던 건설 현장 인근에서 열렸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번듯한 빌딩과 도로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23명의 한국 어르신들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70이 넘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분도 계셨고 부축을 받아내리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어르신이 그 자리에 멈춰 서셨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이 땀을 흘렸던 그 사막, 이제는 빌딩과 도로로 가득 찬 그 거리를. 그러더니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조용히 흘렀습니다. 어르신은 그 빌딩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이 땅에 뭔가를 남겼구나.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직업적 본능으로 그 감정을 눌렀습니다. 감성적인 행사야. 외교와는 무관해. 하지만 그때 옆에 서 계시던 왕세자의 표정을 보고 저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왕세자께서 그 어르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왕세자를 20년 가까이 보좌해왔습니다. 그분의 표정을 웬만큼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눈빛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계산도 없고 외교적 제스처도 없는 그냥 순수한 무언가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왕세자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카림, 저분들이 우리 사막을 만들었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야.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아했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게 외교와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투자청으로 돌아와 다시 미국, 중국, 일본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 사이에서 다시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이게 진짜 외교야. 저게 아니라. 그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어르신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뭔가를 남겼구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20년 철학에 생긴 아주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균열이 얼마나 깊어질지를.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한국 특사가 리야드에 도착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 특사 이준혁. 저는 그가 도착한다는 보고를 받고 솔직히 관심도 없었습니다. 서열 17번째 나라의 특사가 뭘 들고 오겠습니까? 저는 의전 담당자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카펫 15m, 의전관 2명. 그 이상은 필요 없어. 미국 특사에게는 90m 카펫을 깔았습니다. 중국에는 75m, 일본에는 60m. 카펫의 길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무게입니다. 저는 20년간 그 길이를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15m는 충분히 예우 있는 대접이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과분할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준혁은 그 15m 카펫에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왕궁 로비 한켠에서 서류를 검토하다가 우연히 그의 도착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남자는 평범했습니다. 키도 보통, 체격도 보통, 남색 양복은 단정했지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가 한 행동이 저를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중 나온 의전관에게 두 손으로 악수를 청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랍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발음이 꽤 정확했습니다. 의전관의 눈이 동그래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아랍어를 할 줄 압니다. 하지만 공식석상에서 먼저 아랍어로 인사하는 외교관은 거의 없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상대가 먼저 다가오는 게 당연한 서열에 있는 나라들은 그런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왕궁 정문에서 접견실까지 걸어가는 동안 복도 양쪽에 서 있는 경비병들에게 한 사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경비병들에게요. 대부분의 외교관들은 경비병을 기둥처럼 취급합니다. 저도 그랬고 미국 특사도 그랬고 영국 대사도 그랬습니다. 경비병은 배경입니다. 인사를 나누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기둥 하나하나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의 표정이 당혹에서 묘한 감동으로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계산된 행동인가? PR인가? 꽤 치밀하긴 하군.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경비병 10명의 호감을 산다고 외교가 달라지나.
저는 서류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파루크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수석 분석관님, 왕궁 직원들 사이에서 한국 특사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경비병들한테도 인사했다고요. 의전관들 사이에서 꽤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파루크, 인사 잘한다고 외교가 달라져? 우리한테 필요한 건 기술이고 돈이야. 좋은 사람 상 받으러 여기 오는 게 아니잖아. 파루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다시 서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경비병에게 고개를 숙이던 그 남자의 뒷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불쾌한 것도 아니고 딱히 인상적인 것도 아닌데 왜인지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야.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왕궁 의전 총괄관인 나세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세르는 저의 20년 직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카림, 어제 한국 특사 봤어? 우리 직원들이 다들 그 사람 이야기를 하더라고. 경비병 압둘라가 나한테 직접 찾아와서 말했어. 그 특사분이 자기 이름을 물어보고 기억해뒀다가 나올 때 이름을 부르며 인사했다고.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름까지요? 압둘라가 그러는데 20년 동안 자기 이름을 기억해준 외교관은 처음이래.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경비병 압둘라가 20년 동안 그 복도에 서 있었는데 아무도 그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복도를 수백 번 지나쳤지만 경비병의 이름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뭐라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센티멘털해지지 말자. 이준혁이 좋은 사람인 건 알겠어. 그런데 외교는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야. 결국 숫자가 결정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진짜 시험은 그로부터 2달 뒤 리야드의 하늘이 검붉게 물드는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그날 새벽 3시 저는 폭발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리야드 동쪽 하늘이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굵은 기둥처럼 하늘로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루크였습니다. 수석 분석관님, 아람코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드론이 동부시설 3곳을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하루 생산량 절반이 멈췄습니다. 저는 옷을 입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투자청으로 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리야드 시내는 이미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도로 곳곳에 군용 차량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파트너국 선정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 각국 대사관 반응을 확인해야 한다. 비전 2030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 외교관 밀집 지역인 알카일 거리를 지나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물들이 하나둘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사관, 영국 대사관, 프랑스 대사관. 어둠 속에서 창문들이 차례로 꺼져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이익이 있을 때만 친구인 거구나. 전쟁 냄새가 나면 다 똑같군. 투자청에 도착해서 확인해보니 상황은 더 분명했습니다. 미국은 공습 6시간 만에 비필수 인원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사우디 무기 수입의 70%를 쥐고 있다던 그 미국이요. 영국은 4시간 만에 바레인으로 이동했습니다. 100년 혈맹이라더니 고작 4시간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도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파루크에게 각국 대사관 상황을 정리해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파루크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을 때 저는 한 가지 항목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한국 대사관 정상 운영 중.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오기야? 아닙니다. 확인했습니다. 한국 대사관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차를 타고 알카일 거리로 다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대사관 밀집 지역을 천천히 지나쳤습니다. 파루크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혼자 불을 밝히고 있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한동안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대사 임성환이 본국에 보낸 전문 내용이 정보망에 포착됐습니다. 파루크가 출력해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리야드에는 현재 한국 건설 근로자 12,000명과 교민 4,700명이 체류 중입니다. 본관은 이들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 16,700명의 마지막 방패입니다. 마지막 방패.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미국 대사는 6시간 만에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서열 17번째 나라의 대사는 16,700명의 마지막 방패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저는 리야드 남부산업단지를 지나다가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로 한쪽에 대형 버스 12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절반은 안전모를 쓴 동양인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아랍 전통 복장의 사우디 민간인이었습니다. 아이를 아는 어머니들, 휠체어에 탄 노인들, 겁에 질린 표정의 아이들. 저는 파루크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파루크가 내려서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 건설사 버스입니다. 근처 주민들이 대피 수단이 없어서 발이 묶였는데 한국 근로자들이 자기 버스를 양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섭씨 48도의 살인적인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한국 근로자들은 무거운 안전장비를 짊어진 채 버스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등이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한 사우디 여성이 아기를 안은 채 한국 근로자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근로자는 손사래를 치며 어서 타라는 신호를 했습니다. 저는 현장 소장으로 보이는 한국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버스를 왜 양보하는 겁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대피하려고요? 그는 땀을 훔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전구역까지 4km입니다. 걸어가면 됩니다. 저 사람들은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가야죠. 그리고 그는 동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출발합니다. 천천히 대열 유지하면서. 버스가 떠나고 한국 근로자 수백 명이 줄지어 사막 도로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그들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저는 에어컨이 나오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나이든 근로자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5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무거운 안전장비를 짊어지고 절뚝이듯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겁니다.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왜 이 사막에 와 있는지, 집에 두고 온 가족이 누구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은 쉽게 눈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파루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석 분석관님, 저건 무슨 계산이 있는 걸까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PR인가? 나중에 사우디 정부에 뭔가 요구하려고 저러는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48도에서 4km를 걷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이익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차가 출발했습니다. 100m, 200m. 그들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끝까지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을 켠 대사관, 버스를 내준 근로자들, 4km를 걸어간 그 뒷모습들. 이것들이 제 파트너국 평가 매트릭스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어떤 숫자보다 강하게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의 정체를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제 20년 철학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시험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세자의 둘째 아들 파이살이 사고를 당한 건 아람코 공습이 있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14살이었습니다. 왕궁 인근 도로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났고 파이살은 즉시 리야드 왕립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왕실 경호 속에서 난 사고이니 과장된 보고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 날아온 의료진 보고서를 보고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다발성 장기 손상, 두개골 골절,
72시간 내 해외 최고 수준 병원 이송 필요. 지체 시 생명 보장 불가.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파이사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왕세자를 수행하다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활달한 소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 쉽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왕실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저는 파루크와 함께 전 세계 최고 수준 병원들의 긴급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72시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메이오 클리닉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병원 중 하나였습니다. 답변은 4시간 만에 왔습니다. 현재 케이스 검토 결과 수술 성공 확률 22%로 추정됩니다. 당원 연간 성공률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고위험 케이스 수용이 어렵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공률 지표. 14살 아이의 목숨을 병원 성적표로 재단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를 악물고 다음 연락처로 넘어갔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 유럽 최고의 외상센터 중 하나였습니다. 외국인 환자 수용 쿼터가 이번 분기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다음 분기 예약을 권장합니다. 다음 분기. 72시간이 급한 아이한테 다음 분기라고요. 저는 보고서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영국 왕립외상센터, 프랑스 피티의 살페트리에르 병원, 싱가포르 국립대학병원. 답변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고위험 케이스 수용 불가, 일정 조율 불가, 장비 및 인력 부족. 저는 리스트를 하나씩 지워가며 점점 조여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왕세자의 집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출 뻔했습니다. 왕세자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깨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그분을 보좌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늘 꼿꼿하고 늘 단단하던 그 어깨가. 왕세자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카림, 어디까지 됐어?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병원 6곳에 연락했습니다. 모두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왕세자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한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은 그 어떤 장면보다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어릴 때 제가 크게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병원 복도에서 울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왕세자도 지금 그냥 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계속 찾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파루크에게 전화했습니다. 리스트에 남은 곳 다 연락해. 일본,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까지. 다 해봐. 파루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수석 분석관님, 한국은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한국.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2시간 뒤 각국의 답변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일본은 실패 시 책임 문제를 이유로 사실상 거절이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리스트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72시간 중 이미 24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루크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수석 분석관님, 한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파루크의 손에서 출력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외상외과 하준서 교수. 회신은 짧았습니다. 단 3줄이었습니다. 수술 가능합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22%는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78%를 우리 손으로 채워야 할 이유입니다. 의료팀이 지금 인천공항으로 출발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미국은 22%를 이유로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은 그 22%를 이유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숫자를 보고 완전히 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저는 파루크에게 말했습니다. 왕실 경호 차량 준비해. 공항 에스코트. 파루크가 나가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대감인지 불안감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78%를 우리 손으로 채우겠다고요. 저는 그 문장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20년간 저는 숫자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이 왜인지 제 심장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국 의료팀이 리야드에 도착한 건 인천을 출발한 지 18시간 만이었습니다. 저는 공항에 직접 나갔습니다. 왕실 경호 차량 4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11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훑어봤습니다. 팀장인 하준서 교수는 예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40 중반쯤 됐을까요? 키가 크지도 않았고 인상이 강렬하지도 않았습니다. 긴 비행에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림 알만수리입니다. 하준서 교수가 악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파이살 왕자님 상태 브리핑 이동하면서 받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는 의료 서류를 펼쳤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팀원이 태블릿으로 현지 의료진의 소견서를 보여줬습니다. 하준서 교수는 서류를 넘기며 짧게 질문을 던졌고 팀원들은 빠르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뒤에서 바라봤습니다. 18시간 비행을 마치고 내린 사람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피곤함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현지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은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하준서 교수가 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2시간 후에 시작합니다. 각자 준비하세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부터가 가장 길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걷다가 다시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파루크가 커피를 가져왔지만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왕세자는 수술실에서 2개 층 위에 있는 별도 대기실에 계셨습니다. 저는 중간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왕세자는 소파에 앉아 2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 회신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78%를 우리 손으로 채워야 할 이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되새기며 생각했습니다. 저 수술실 안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겠지. 숫자를 뒤집으려고. 8시간이 지났습니다. 복도에 앉아있던 파루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석 분석관님, 저도 기도해도 될까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파루크는 평소에 그런 말을 하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하고 있어. 1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수술실 안에서 잠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파루크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20년간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긴장해 본 적이 있었지만 이런 종류의 긴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숫자가 없는 긴장이었습니다. 결과를 통제할 수 없는 무력함이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14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준서 교수가 마스크를 내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읽으려 했습니다. 표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고 수술복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람의 탈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준서 교수가 눈을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파이살 왕자님 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아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20년간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직업적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세자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채 5분도 되지 않아 왕세자가 복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하준서 교수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의 손을 2 손으로 잡았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준서 교수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바라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 22%라는 숫자 앞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숫자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18시간을 날아와서 14시간을 수술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 매트릭스로 설명이 안 된다. 하준서 교수가 벽에 기댄 채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탈진이었습니다. 팀원 한 명이 달려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준서 교수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지만 일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낸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리야드의 차가운 복도에 서서 20년간 제가 믿어온 것들을 조용히 돌아봤습니다. 숫자, 매트릭스, 서열. 그것들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를.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하준서 교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하준서 교수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밤새 파이살의 상태를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긴장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회복 초기 48시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여기 있구나. 하준서 교수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전날보다는 안색이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왕실을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준서 교수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20년간 수백 번의 협상을 해온 저였습니다. 협력이 있으면 반드시 청구서가 따라온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무기 계약을 원했고 중국은 항구 사용권을 요구했으며 일본은 기술 종속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모든 호의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20년간 경험한 세계의 법칙이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왕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하준서 교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준비했습니다. 의료협력 협정 체결 요청이 나올 수도 있었고 한국병원의 사우디 진출 지원 요청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더 직접적으로 비전 2030 의료부문 우선 파트너 지위를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준서 교수의 대답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또 불러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네. 저희는 환자를 살리러 온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20년간 제가 경험한 세계의 법칙이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하준서 교수는 다시 병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가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투자청으로 돌아왔습니다. 파루크가 각종 보고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준서 교수의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또 불러주세요. 저는 서류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의 오후 햇살이 사막을 하얗게 태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무기를 팔 때 그들은 항상 우리가 그 무기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인프라를 지어줄 때 그들은 항상 우리가 그 구조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설계했습니다. 일본이 기술을 이전할 때 그들은 항상 우리가 그 기술에 종속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협력의 이면에는 상대를 묶어두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외교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넣어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1970년대 건설 현장,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은 동양인 근로자들 사이에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람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말이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달리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필요할 때 달려오고 해내고 나서도 조용히 돌아가는 사람들. 아버지가 형제라고 부른 건 그냥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20년을 두고 검증된 신뢰의 언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아빠 언제 오냐고 매일 물어봐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언제 오냐고. 저는 20년간 숫자를 쫓느라 그 질문을 너무 많이 흘려들었습니다. 집에 있어도 서류를 받고 휴가에도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가족보다 매트릭스가 먼저였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미안해. 곧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의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20년간 숫자를 쫓는 동안 놓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준서 교수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것처럼 진짜 소중한 것들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너무 오래 보조 파트너군으로 밀어두었던 것은 아닐까. 20년간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제 철학이 그날 밤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의 끝에서 저는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세자가 왜 그 한국 어르신의 눈물 앞에 멈춰 섰는지를. 경비병 압둘라가 왜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준 사람을 잊지 못했는지를. 48도의 사막에서 걸어간 그 뒷모습들이 왜 어떤 제안서보다 강력했는지를. 진짜 외교는 청구서가 없었습니다. 파이살이 회복실로 옮겨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왕세자로부터 호출이 왔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서니 왕세자는 창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이 아니라 소파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 배치만으로도 오늘 대화가 공식적인 업무 보고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왕세자는 저를 보자 맞은편 자리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왕세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카림, 비전 2030 핵심 파트너국 선정.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어? 저는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5월 만에 최종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세 나라를 핵심 파트너로 구성하고 나머지를 보조군으로 배치하는 방향입니다. 왕세자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카림, 지난 한 달 동안 리야드에서 가장 먼저 불을 끈 나라가 어디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영국입니다. 공습 4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불을 켜고 있던 나라는 한국입니다. 왕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48도 사막에서 자기 버스를 우리 시민들한테 양보하고 걸어간 나라는 한국입니다. 파이사를 살린 나라는 한국입니다. 왕세자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서에는 한국이 보조군이야?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종류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대답했습니다. 투자 규모와 기술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미국과 중국에 비해 전략적 비중이 낮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왕세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오후 햇살이 강렬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집무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왕세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카림, 전쟁이 나면 옆에 있어주는 나라가 동맹이야. 계약서에 서명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죽어가고 있을 때 달려온 나라가 형제야. 성공률 지표 걱정하며 문 닫은 나라가 아니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세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고서 다시 써. 기준을 바꿔서.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왕세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전쟁이 나면 옆에 있어주는 나라. 저는 그 말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세자는 늘 그런 분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보이는 말 속에 가장 냉철한 판단이 들어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각국에서 마지막 로비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국무부 중동 특별보좌관 마이클 브래드포드가 리야드에 왔습니다. 저는 그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는 회의실에 앉자마자 두꺼운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F-35 추가 공급,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업그레이드, 실리콘밸리 기술 기업 공동 투자. 숫자만 해도 수천억 달러였습니다. 브래드포드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카림, 이번엔 확실하게 준비했어. 사우디가 원하는 건 다 들어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브래드포드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검토. 카림, 이 규모면 검토할 것도 없지 않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겠죠. 브래드포드가 뭔가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로비도 비슷했습니다. 모두가 숫자를 들고 왔습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한 숫자들이었습니다. 한 달 전이었다면 저는 그 숫자들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다른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불을 켜고 있던 태극기, 48도의 아스팔트 위를 걸어가던 뒷모습들, 수술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던 하준서 교수,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그 짧은 한마디. 다음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또 불러주세요. 저는 각국의 최종 제안서를 정리해서 왕세자에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한 장을 추가했습니다. 제가 직접 쓴 메모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제가 목격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숫자 없이, 평가 지표 없이, 그냥 제가 본 것들을 그대로. 사흘 뒤 왕세자로부터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전 세계 78개국 3,200명의 기자를 초청한 공식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규모를 듣고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파트너십 발표가 아니다. 왕세자가 직접 전 세계에 선언하려는 것이다. 기자회견 당일, 저는 무대 옆 통로에 서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왕세자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준비된 연설문을 옆으로 밀어두더니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전 세계에 한 가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선택한 형제. 그것은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프레스센터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3,200명의 기자가 동시에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대 한켠에 이준혁 특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왕세자의 선언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의 아버지가 떠올랐겠죠. 수십 년 전 이 사막에서 땀을 흘렸던 그 세대가. 그들이 뿌린 씨앗이 지금 이 순간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외교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한 세대가 뿌린 씨앗이 다음 세대에서 나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고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잦아들고 기자들이 빠져나가도 저는 무대 옆 통로에 서 있었습니다. 텅 비어가는 프레스센터를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되짚었습니다. 아람코 공습이 있던 새벽 어둠 속에서 홀로 불을 켜고 있던 태극기, 48도의 아스팔트를 걸어가던 뒷모습들, 수술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던 하준서 교수,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그 짧은 한마디. 그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저는 패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틀린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는 것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인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왕실 업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직접 가보고 싶었습니다. 20년간 보고서로만 봐온 나라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도착해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첫날은 시내를 걸어다녔습니다. 번화한 거리, 깨끗한 지하철, 새벽에도 불이 켜진 병원들. 두 번째 날은 하준서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수술 이후에도 여러 번 연락을 해왔었습니다. 파이살의 회복 상태를 묻는 연락이었습니다. 청구서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회관이었습니다. 하준서 교수가 안내해준 곳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어르신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12분이 계셨습니다. 7순이 넘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손등에 굵은 핏줄이 도드라졌고 얼굴에는 세월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보청기를 끼고 계셨고 다른 분은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계셨습니다. 저는 통역을 통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투자청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절 우리 사막에서 일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러더니 한 어르신이 통역을 통해 물으셨습니다. 사우디에서 직접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그 어르신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은 건물들이 아직 있나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질문 하나에 5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음을 바쳐 세운 건물이 아직 그 자리에 있는지, 자신이 흘린 땀이 어딘가에 남아있는지를 50년 동안 궁금해하셨던 겁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앞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누가 지었는지 압니다. 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말씀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옆에 앉은 어르신이 조용히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을 내려깔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사우디에서 한 일들은 계획된 외교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0년에 걸쳐 쌓인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1970년대 어르신들이 사막에서 흘린 땀이 씨앗이 되었고 그 씨앗이 이준혁 특사의 경비병 인사로 이어졌으며 한국 대사의 철수 거부로 이어졌고 한국 근로자들의 버스 양보로 이어졌으며 하준서 교수의 78%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준 것은 기술도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리야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파트너국 평가 매트릭스를 다시 펼쳤습니다. 12개의 항목들. GDP 성장률, 기술 이전 가능 여부, 방산 협력 수준, 외교적 신뢰도. 저는 그 항목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13번째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숫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항목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남는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가? 대가 없이 줄 수 있는가? 그것들을 저는 50년 전 이 나라 어르신들의 손등에서 봤고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던 태극기에서 봤으며 48도의 아스팔트를 걸어간 뒷모습에서 봤고 수술실 벽에 기대어 주저앉던 한 의사의 탈진한 어깨에서 봤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카림 알만수리입니다. 20년간 숫자로 세상을 본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 20년의 끝에서 숫자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배운 남자입니다. 한국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서열 17번째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미사일 한 기 날리지 않고 세계 최대 산유국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미국과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전략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위험할 때 남았고 어려울 때 도왔고 필요할 때 달려갔습니다. 대가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80억 달러보다 항공모함보다 어떤 계약서보다 강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한국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땀을 흘린 어르신들이 있는 나라. 48도에서 남의 나라 시민을 위해 걸어간 사람들이 있는 나라. 22%의 확률에 78%를 채우겠다고 달려간 의사가 있는 나라. 그 어르신들이 뿌린 씨앗이 지금 이 모든 것의 뿌리였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아니,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48도의 사막에서 걸어간 그 뒷모습들, 22%에 뛰어든 그 손길들, 그리고 50년 전 이 모든 것에 씨앗을 뿌린 우리 어르신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이야기가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